경주 의향미술관에서 2026년 5월 25일까지 진행되는 터너 인 라이트 앤 쉐이드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터너를 좋아하신다면 저처럼 이 전시 소식을 듣고 무척 설레셨을 건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터너가 한국에 왔는데 파나 전시네? 파나면 무한 복제되는 건데 굳이 경주까지 가볼 만한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주까지 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전시였습니다. 저는 이 전시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경주 의향미술관과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위트워스 아트갤러리의 협력, 주한 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준비되었고 작품 구성과 기획은 위트워스 갤러리에서 2025년 11월까지 진행된 터너 탄생 250주년 기념 특별전을 거의 그대로 경주로 옮겨왔습니다. 터너의 판화라는 다소 낯선 조합에 대한 걱정은 전시장에 들어서자 금세 사라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터너의 존재감이 또렷하게 느껴지고 관람하는 동안 누구나 판화로 새겨진 풍경화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전시실의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도 2시간을 꽉 채워 머물렀습니다. 버스 시간만 아니었다면 아마 더 오래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저 이번에 전시되고 있는 터너의 판화 연작 리베르 스튜디오 룸이 대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본 뒤 3개의 섹션별로 인상 깊었던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전시를 본 전반적인 소감과 몇 가지 관람 팁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베르 스튜디오 룸은 영국 화가 윌리엄 터너가 1807년부터 1819년까지 동판화로 제작해 14권으로 출판한 71점의 판화 연작입니다. 주로 산과 해안의 풍경, 전원 풍경이 많으며 그 외에도 역사적 장면이나 건축 양식을 다룬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행하는 화가였던 터너가 직접 관찰하고 그린 그림들과 상상으로 구성했거나 기존 작품을 참고해 재해석한 그림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연작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윌리엄 터너는 평생 동안 풍경화를 역사화에 맞먹는 예술적 위상으로 끌어올리려 했던 화가입니다. 당시 이미 인정받는 화가이자 왕립미술원 교수였던 30대의 터너는 이런 자신의 예술적 야망을 풍경 연작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터너는 이를 위해 단색 판화라는 매체를 선택하는데요. 판화가 풍경 표현에 민감하고 효과적인 매체라고 판단했고 또 출판을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베르 스튜디오룸의 구상과 표현에는 터너가 존경했던 17세기 풍경화가 클로드 로랭의 판화 모음집인 리베르 베르타티스, 그리고 니콜라 푸생의 풍경화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즉, 리베르 스튜디오룸은 터너가 가장 생산적이던 30대, 40대 시절 판화를 파고들었던 연구서이자 풍경화에 대한 비전을 담은 야심찬 선언문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나온 작품들 대부분은 갈색 드로잉을 한 뒤 애칭으로 초벌 도안을 만들고 그 다음 메조틴트 기법으로 명암을 표현해 완성된 것입니다. 71점 중 11점은 터너가 직접 메조틴트를 새겼으며 나머지는 전문 판화가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터너는 인쇄소를 밥 먹듯이 드나들며 판을 세밀히 점검하고 수정을 진행했고 협업하는 판화가들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휘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는 판화 작품에 있어 매우 이례적인 높은 수준의 작가 개입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시 중인 리베르 스튜디오룸 연작은 나중에 찍히거나 복사된 것이 아니라 터너 사후에 그의 집에서 발견된 미출판 인쇄본인데요. 완성본, 그리고 상태가 매우 우수한 인쇄본으로 평가되며 경매에 나왔던 버전입니다. 동판화는 찍을수록 디테일이 흐려지기 때문에 초기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인쇄본은 그만큼 명암 표현과 선명도가 뛰어납니다. 첫 번째 섹션, 판화가이자 출판인으로서의 터너. 첫 번째 섹션에는 터너가 직접 드로잉, 애칭, 메조틴트 판가까지 모두 작업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 작품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터너가 판화 기법을 탐구하고 빠르게 숙달해가는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효과를 의도했는지, 무엇을 담아내고자 했는지 점차 파악하게 됩니다. 세번강과 Y강이 만난 지점. 이번 전시 작품들은 대부분 애칭과 메조틴트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애칭은 동판을 긁어낸 후 부식시킨 다음 그 홈에 잉크를 머금게 해서 찍어냅니다.
결과적으로 긁어낸 부분이 어둡게 찍혀 나옵니다. 메조틴트는 동판을 오돌토돌하게 만든 뒤 평평하게 눌러 긁어낸 후 남은 부분이 잉크를 머금게 해 찍어내는 것입니다. 애칭과는 다르게 긁어낸 부분이 밝게 표현됩니다. 이 작품에는 에쿼틴트라는 기법 또한 사용되었는데 송진가루를 뿌린 후 부식시켜서 면으로 된 명암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고야나 마티스가 사용한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지평선 근처를 주목해보면 터너가 이 에쿼틴트라는 기법을 통해 태양빛이 강물과 대기를 비추며 퍼져나가는 효과를 완벽하게 표현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버리 두부, 파인 호수, 아침, 부두에 정박한 작은 배들과 사람들을 그린 이 작품도 터너가 직접 작업했습니다. 작품 속 풍경은 여러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가에 막 도착한 배, 정박해 옮겨진 배를 정리하고 정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꽤 굵은 애칭선으로 디테일하게 표현됩니다. 앞쪽의 얕은 물가는 하얗게 반짝이며 주변 풍경을 반사해 비추고 있습니다. 중경에는 울창한 언덕이 무게감 있게, 깊어지는 호수물은 점차 어둡게 표현됩니다. 원경에는 장엄한 산맥이 아득하게 펼쳐지며 천천히 흐르는 구름이 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파나는 풍경을 민감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체다라는 터너의 주장에 완전히 설득당하게 됩니다. 매체가 무엇이든 그림의 깊이를 결정하는 건 결국 작가의 역량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아이사코스와 헤스페리에. 트로이의 왕자 아이사코스는 아름다운 ним프 헤스페리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사코스가 쫓아오자 놀란 헤스페리아가 도망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절망한 아이사코스는 절벽에서 몸을 던지지만 바다의 신들이 그를 가마우지로 변신시켜 목숨을 구합니다. 터너는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파나로 그렸습니다. 작품 속 장면에서는 아이사코스가 숲속 물가에서 목욕하는 헤스페리아를 훔쳐보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커다란 나무는 이곳이 얼마나 깊은 숲속인지를 암시하고 햇살 또한 사선 방향으로 쏟아지며 화면의 깊이를 더합니다. 우거진 풀숲 사이로 새어드는 빛 덕분에 화면 전체는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거칠고 두터운 나뭇잎, 살랑이는 풀잎, 축축한 숲속 공기, 물소리와 새소리까지 모두 담겨있는 듯한 이 작품은 리베르 연작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판으로 손꼽힙니다. 상상의 공간을 그려낸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터너의 풍경화가 탁월한 이유가 리얼리티에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에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섹션, 터너와 함께한 판화가들. 터너는 리베르 연작을 위해 12명이 넘는 전문 판화가들과 협업했습니다. 첫 협업자인 찰스 터너를 시작으로 그와 결별한 뒤에는 럽턴, 헨리도, 세뮤얼 레이널즈 등의 판화가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작품 오른쪽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는 협업의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3개의 섹션 중에서 가장 많은 작품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성 고트하르트 산. 터너는 이 작품의 시험세에 긴 메모를 남겨서 판각을 맡은 찰스 터너에게 매우 상세한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눈 덮인 산은 애칭선을 모두 제거해 완전히 하얗게 표현하라. 산의 밝기를 3단계로 나눠 공간의 깊이와 원근을 조절하라 등. 이런 꼼꼼한 지시 덕분에 터너의 의도가 잘 반영되었고 결과적으로 훌륭한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작품은 앞쪽 전경과 뒤쪽 원경의 대비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애칭 윤곽선의 굵기와 메조틴트의 명암에서 차이를 둠으로써 전경의 바위는 굵고 날카롭게, 설사는 아득하고 희미하게 묘사되어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그 덕분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노새와 그 뒤를 따르는 인물, 둘이 지나온 여정의 고됨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터너가 하얗게 표현하라 라고 지시한 설산의 눈 덮인 바위 또한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터너는 일찍이 바위의 왕자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고산의 바위를 탁월하게 표현하는 화가였는데 이 작품에도 그 재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순풍을 맞는 배. 이 그림은 터너가 에그레몬트 3세의 백작을 위해 그렸던 해경 유화를 바탕으로 만든 판화입니다.
에그레몬트 3세 백작은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부자이자 관대하고 통 큰 예술 후원자였습니다. 다소 괴팍하고 솔직한 성격의 백작은 비슷한 성격의 터너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터너는 그의 저택인 페더스 하우스에 한동안 머물며 그 방 중 하나를 작업실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파나 속에서도 터너의 바다 표현은 완숙한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리저리 부딪히는 파도, 기울어진 배들, 팽팽히 펼쳐진 돛에서 역동감이 느껴지고,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은 파도와 돛을 극적으로 밝혀줍니다. 배의 로프를 섬세하게 묘사한 얇은 직선들은 작품의 정교함을 더합니다. 터너의 바다, 하늘, 구름, 배, 파도는 유화물감 없이도 움직이는 빛과 그림자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트위드강의 노럼성. 영국과 스코틀랜드 국경에 위치한 노썸벌랜드의 풍경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전경에는 두 남자가 흰색과 갈색 소들 근처에서 작은 배를 띄우려 준비하는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지지만, 중경에는 커다란 바위 언덕 위 폐허가 된 노럼성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밝은 빛이 성의 두 창문을 통해 삐져나오며 강조되면서 일상적이던 풍경이 갑자기 모호한 시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합니다. 마치 톨킨 소설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빛으로 인해 더 짙어진 그림자는 한때의 영광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성의 운명을 은유하는 듯 합니다. 터너는 19세기 초 격동의 유럽,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공화국이 무너지고 왕과 제독들이 처형당하는 등 문명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평생 문명의 취약성이라는 주제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문명의 건축물을 다룬 이 주제는 그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반복되는데요. 이 전시에 포함된 덤블레인 수도원, 와이강 같은 작품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스코틀랜드 벤 아서. 코블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벤 아서는 거대한 바위 암벽으로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산입니다. 이 산에는 대규모 산사태로 만들어진 깊고 장대한 골짜기가 있는데, 이 그림은 그 지형적 특성을 정확히 담아냅니다. 터너는 골짜기 부분을 통째로 어둡게 처리하고 몰려온 구름을 그 골짜기의 곡선과 어우러지게 표현해 그 거대한 규모를 드러내고 화면의 깊이를 만듭니다. 왼쪽의 바위산에는 햇볕을 받아 거칠고 짧은 풀들이 자라나고 있고, 앞쪽에는 큰 바위 덩어리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험악하고 날것의 자연 속인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터너 연구자이자 수집가였던 윌리엄 조지 롤린스는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너의 작품이 전부 사라진다 해도 이 한 장의 파나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탁월한 풍경화가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 힌드헤드 언덕. 언덕 위에 보이는 작은 T자 모양의 구조물, 무엇일까요? 바로 교수대입니다. 1786년 영국의 힌드헤드 마을 근처에서 한 선원이 3명의 괴한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의 범인은 이곳 기베틸에서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시신은 타르를 발라 쇠사슬로 감싼 뒤 다시 교수대에 걸렸고 19세기 중반까지 방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터너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도 그 잔해가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수대에 무언가가 아직도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터너가 그려넣은 이 작은 T자 구조물은 역사와 죄, 죽음에 대해 사유하게 만듭니다. 이 작품은 터너의 풍경화가 단순히 멋진 자연 풍경을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힌드헤드 마을과 기베틸은 지금도 존재하는 실제 지명입니다.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고 주민들이 두려워하자 결국 1851년 정치인 윌리엄 얼이 화강암으로 만든 켈트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이 돌 십자가는 지금도 그곳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 리베르 스튜디오룸의 재구상. 세 번째 섹션에서는 휘트워스 갤러리가 소장한 터너의 수채화와 유화 작품들을 리베르의 판화 한 점씩과 짝지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더하는 수채화, 유화와 빛을 새기는 메조틴트 판화, 서로 다른 기법이 유사한 주제나 소재를 어떻게 다르게 담아내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를 유도한 디스플레이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비교의 구도로 접근하지 않아도 터너의 수채화와 유화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섹션이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협업기관인 위트워스 아트갤러리는 설립 초기부터 터너의 작품은 무조건 1순위라는 방침을 세운 덕분에 지금은 런던 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터너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갤러리이기도 합니다. 요크셔 스웨일 강변에서 본 이즈비의 성 아가타 수도원. 터너가 평생 반복한 폐허라는 주제를 담은 수채화입니다. 터너가 왕립미술원에 출품했던 전형적인 작품으로 당시에도 예술성을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전시 해설에서는 이 그림이 평화와 고요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저는 오히려 허무함, 무상함 같은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림 중심에 자리한 폐허가 된 수도원. 원근감을 살린 벽면의 빽빽한 세로선 위로 담쟁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위로는 솟아오른 구름, 아래로는 강물에 비친 그림자와 이룬 일직선은 화면의 중심을 베어낸 듯 가로지르고 짙은 푸르름이 중심에 멍처럼 번져 있습니다. 오른쪽의 흙벽은 해질녘 어스름한 빛을 받아 졸린 듯 흐릿하고 그 나른함은 물가의 소들에게도 전이 됩니다. 존재감 없는 잔잔한 강물은 조용히 흘러 어두운 골짜기로 사라집니다. 솔즈베리 대성당 참가의 회의장. 이 작품이 인상 깊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약간의 개인적인 TMI를 풀어보고 싶은데요. 10년 전 저는 영국 남서부 윌트셔 지역에서 여름 인턴십 중이었는데 어느 주말에 솔즈베리 대성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성당 내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둥이 만들어내는 수직선들과 돔천장이 공간을 한없이 높아 보이게 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은 성당 안에 머물던 안개에 부딪혀 묘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성당의 기프트샵에서 성당 내부를 그린 수채화가 새겨진 마그넷을 하나 샀는데 그 장엄하고 숭고한 공간의 공기를 정말 잘 포착했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윌리엄 터너의 작품이라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나온 터너의 솔즈베리 대성당 사제단 회의장 수채화도 바로 그 대성당의 에센스, 수많은 직선, 돔천장이 만드는 숭고함, 빛과 어둠의 절묘한 대비를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스위스성 고트아르트 고개의 폭풍. 말년의 터너는 이미 존경받는 화가였지만 점점 더 급진적으로 추상화되어가는 그의 표현 방식은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력이 나빠진 거 아니야? 더럽고 음침한 노란색 그림. 주방의 음식들로 색을 칠하는 화가.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그 시기, 터너의 말년에 그려진 몽환적이고 추상적인 수채 풍경화입니다. 스위스 산맥의 깊은 계곡을 집어삼킬 듯한 폭풍을 그렸습니다. 저 멀리 밝은 하늘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검은색 비구름, 그리고 목발을 짚은 인물 하나를 배치시켜 그 급박함이 더욱 강조됩니다. 불투명한 흰색 안료는 거칠고 신비로운 질감을 더해줍니다. 특히 앞서 본 섬세하게 계획된 파나 연작들과 비교되며 이 수채화는 더 거칠고 더 즉흥적이고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낭만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하던 19세기 아카데미 취향 속에서 이 그림은 말 그대로 폭풍 같은 작품이었을 것입니다. 2015년 개봉한 마이클 리 감독의 영화 미스터 터너는 터너의 중후반 삶을 감독 특유의 사실적인 어조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터너라는 인물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다면적인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영화 속 터너는 어색하고 투박하며 지저분하지만 후원자들과 동료들 사이에서는 존중받는 이너서클 화가입니다. 애국적이면서도 사회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시와 음악을 사랑하면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낭만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분명히 남는 인상은 터너가 자신의 예술 앞에서는 마치 증기기관차처럼 멈추지 않고 돌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빛에 관한 과학적 원리에 관심이 많았고 강박적으로 산과 바다를 찾았으며 집착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정신없이 부지런하고 에너제틱한 화가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된 70점의 판화를 보는 내내 종이를 다루고 판을 긁어내고 협력자들과 끊임없이 조율했을 그 야심차고 부지런한 터너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즉흥적이고 거친 페인팅이 아니라 학구적이고 치밀한 작업이 필요한 판화라는 매체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다 보면 터너의 끈기 있고 섬세하며 예민한 성향, 장인 정신과 집요함, 그리고 빛과 어둠에 대한 탁월한 통찰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전시장을 나설 무렵에는 아마 그를 더 가까이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보기 위해 처음 찾은 경주 의학미술관은 경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호수 근처 호텔 단지 근처의 조용한 미술관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전시 오픈 이틀 차였는데도 여유롭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 이청아님의 목소리로 녹음된 오디오 가이드는 퀄리티가 훌륭하고 무료로 제공되니 꼭 이어폰을 챙겨가서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미있는 점은 전시장에 돋보기가 비치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 돋보기로 파나 작품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는 것은 생각보다 꽤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터너 연구가 윌리엄 조지 롤린스는 리베르 연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영원히 기념비적인 예술작품으로 평가될 것이며 지금까지 세상이 보아온 가장 위대한 풍경화가의 최고 걸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터너를 알고 있거나 좋아하신다면 꼭 가보셔야 할 전시입니다. 터너를 잘 몰랐다 해도 경주까지 가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전시였습니다.